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전자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자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액성관도 있죠. 전자관과 같이 거의 유사한 동작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전자관은 전류의 흐름을 제어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그 전자관이고, 전기전자 쪽에서 얘기하는 전자관이고, 실제로는 이제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반도체 소재에서 그 트랜지스터라는 부품이 있는데, 그 트랜지스터라는 부품이 전자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무 그 제어 장치가 안 붙어 있는 경우에는 뭐 다이오드라는 장치가 있는데, 그 전자관이 하는 역할이 그 다이오드가 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요. 근데 이제 이 전자관 뒤쪽으로 가면은 이게 2극이냐 3극이냐 뭐 이런 이거에 따라서 이제 특성이 바뀌어요. 교재에는 이제 진공관과 방전관, 광전관 및 특수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는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생략할 거예요. 두 개는 생략. 그래서 진공관 일부 내용만 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진공관. 진공관은 10의 마이너스 5승의 미리미리 HG의 압력 기압의 단위죠. 이하로 배기한 유리관 또는 금속 관내에 전극을 봉입한 것, 전극을 넣어둔 것, 밀봉한데 그 안에 넣었다는 걸 봉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공관에는 2극 진공관, 3극 진공관, 4극 진공관, 5극 진공관이 있어요. 이제 극수가 많아지면 이제 점점점 이 특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양극과, 기본적으로 진공관은 양극과 음극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액성관도 양극과 음극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처럼 그 구조를 띄는 게 진공관이에요. 그 구조를 띄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극을 하나, 두 개, 세 개 더 추가해서 만든 게 이제 3, 4, 5극 진공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극의 경우는 2극은 양극하고 음극인데 3극 이후부터는 이제 그리드가 추가가 돼요. 얘는 이제 제어를 하는 목적이나 아니면 그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극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2극관. 자, 2극관에서 음극은 엑스턴관의 동작과 똑같아요. 열전자를 방출하고, 자, 열전자 필라멘트 이 안에 보이죠?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열전자를 방출해요. 그 다음에 양극에서는 열전자 가속 및 흡수를 한다. 그럼 이제, 자, 전류가 이때 전류가 흐른다. 이 얘기는 예전에 이제 전기공학 시간에 얘기했죠. 전기전자공학 시간 초반에 전류가 흐르는 거는 결국, 아니, 전자의 이동은 결국 전류다. 전자의 이동이 전류다. 이 내용과, 여기 진공관에서는, 이극관에서는 열전자가 그 전자 역할을 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극관의 경우는 정류작용을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전자는 항상 음극에서 양극으로만 이동을 해요. 여기 필라멘트고, 여기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이 여기 있는데,
자, 여기서 필라멘트에서 형성된 전자들이 양극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는 반드시 이쪽에서 이쪽으로만 이동하지 반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 양극에는 전자를 방출할 수 있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양극에서는. 그래서 양극에서는 전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봐. 크게 보면은 뭐지? 여기 돌아갔고. 크게 가볍게 보면은 색깔이 안 좋나 이게? 그치? 응. 자, 크게 보면은 자, 음극, 양극 이렇게 편하게 보면은 이렇게 있고, 음극에는 뭐가 있죠? 필라멘트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 필라멘트에서 전자가 나와서 이 전자가 양극으로 이렇게 가속돼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온 전자는 필라멘트를 가열하죠. 그래서 이때 튀어나온 전자를 열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자가, 열전자도 그냥 전자예요. 일반 전자랑 똑같아. 그 전자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렇게 양극으로 이동을 하죠. 이게 바로 전자 이동이, 이게 바로 전류란 얘기죠. 그리고 자, 양극에는 전자를 만들어내는 구성품 자체가 없어요. 양극에는. 그래서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는 절대 흐르지 못해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릴 수가 있는데, 이런 특성을 갖는 부품, 대표적인 부품이 뭐냐 하면은, 이런 특성을 갖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릴 수 있고 반대 방향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장치가 뭐냐면은 그 장치가 한쪽으로만 가고, 이런 기능을 하는 장치가 이쪽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다이오드란 부속이 있어요. 부품. 얘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자부품. 얘가 하는, 이 전류를 한쪽으로만 흘리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데 이용이 되는데,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이 과정을 정류라고 해요. 정류.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정류작용이 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압의 크기와 전류의 크기, 이쪽이 전류예요. I, 이쪽이 전류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죠. 그쵸? 그래서 이쪽 특성을 보면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직선이 아니에요.
이 특성이 뭐냐면 전압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는 특성이 이 곡선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 과정에. 그리고 리차드슨하고 쿠시만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이 특성을 연구를 했는데, 자, 플레이트 전류, 결국 이렇게 이동하는 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전류, 이동하는 전류의 크기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은 이 필라멘트, 여기 있는 필라멘트, 여기 이용된 필라멘트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필라멘트의 특성과 필라멘트의 가열 온도. 그래서 여기 T는 필라멘트 가열 온도, 여기 T도 마찬가지로 같은 T예요. 그 다음에 이 B0는 이거는 1함수와 관련된, 자, 1함수는 뭐냐면은 1함수는 그 금속 내의 전자가 금속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1함수는. 그래서 1함수와 관련된 상수고, 이제 항상 그 뭐지, 이거는 이제 금속마다 이 값이 다 달라요. 자, 그리고 앞에 S와 A가 있는데, S는 금속의 표면적, 이 필라멘트의 표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얇은 판에서 나오는 전자의 개수와 이렇게 넓은 판에서 나오는 전자의 개수가 다르겠죠? 그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S는. A는 그냥 이제 상수. 크게 의미 없어요.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는, 자, 온도 제곱에 비례한다. IP는 온도 제곱에 비례한다. 이 정도 학생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IP는 자, 여기서 보면 자, 예를 들어 필라멘트에서 초당 100개의 전자를 방출한다. 자, 이런 제한된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봐요. 초당 100개의 전자를 방출하는데, 자, 이 경우에 양극 전압을 증가시킨다. 이러면은 양극으로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죠. 왜냐하면 이 양극 전압을 증가시키면 이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지니까. 이게 비틀어졌나? 이렇게 써야, 이렇게 해야 되나? 좀 더 해야 되나? 뭐지? 이렇게 양극으로 잡아당긴 힘이 강해지니까 전자 이동이 많아지는데, 자, 이렇게 양극으로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는데 양극 전압을 계속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 필라멘트에서 만들어진 게 100개잖아요. 초당 100개. 암만 전압을 증가시켜도 최대값은
어떻게 되죠? 초당 100개가 최대값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커브를 보면 자 EP 플레이트 전압이에요. 양극 전압. 이걸 증가시켜 봐야 이렇게 증가시켜 봐야 이렇게 일정 값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아이씨 이 플레이트가 이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양극 전압이 일정 값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가 않아. 이 전류 값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포화 상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를. 자, 이걸 개선하려면은, 자, 이 경우에서 양극 전압을 증가했을 때 전류가 계속 증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온도를 올리면은, 필라멘트의 온도를 올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방출되는 열전자의 개수가 이게 T 증가시키면은 이게 열전자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전류를 증가시키고 싶다. 그러면 양극 전압을 증가시켜도 일정 전압까지는 전류가 이렇게 증가해요. 이렇게. 근데 그 이상 증가시키면 더 이상 전류가 증가하지 않는데, 자 필라멘트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전류가, 자 이 세로축이 전류예요. 전류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고, 이 경우에도 이 뭐지 일정 관전압 이상이 되면은 전류가 일정하게 되고, 이 전류도 모질려고 더 많은 전류를 원한다. 그러면 필라멘트 온도를 더 가열하고, 그 다음에 관전압을 올리면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같은 관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같은 관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자 필라멘트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뭐죠? 전류의 크기가 커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T1, T2, T3의 관계를 보면 어때요? T3보다는 T2가 높죠. 그 다음에 T2보다는 T1이 높죠. 이렇게.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일부는 저기 그 4학년 기계학 시간에 나와요. 4학년 기계학 시간은 리차드슨 공식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 내용이 똑같아. 이게 K가 볼트만 상수고 W가 1함수고 얘는 온도, 필라멘트 온도.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다시 또 4학년 기계학 시간에 다시 다뤄지긴 해요. 자 그러면 자 이극진 공간이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액성관의 동작은 끝이에요. 이극진 공간의 동작을 알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액성관의 기본 동작 원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과목이 전기전자공학 개론이라서 좀 더 이제 확대를 하는데, 삼극진 공간이 있어요. 삼극진 공간. 삼극진 공간은 자 이극 진공관에 제어 그리드를 첨가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아까 앞에서 그렸던 그림을 바탕으로 그릴게요. 음극이 여기 있으면은
양극이 여기 있죠. 그쵸? 음극, 양극. 자, 음극과 양극이 있는데, 자, 봅시다.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은, 색깔을 파란색으로 넣을까? 음극 쪽에 그물처럼 이렇게 그리드를 추가해요. 그러니까 얘는 동그랗게 말린 형태로 원형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자, 기본적으로 음극과 양극 사이에는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쵸?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 필드. 자, 전자가 받는 힘은 뭐죠? 힘은?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에 의해서 전자가 힘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전자가 이리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그리드 망사형에 이제 그물형에 이제 그리드를 이렇게 추가를 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음극에서 발생한 전자가 양극으로 가기 살짝 불편해져요. 그쵸? 그런데 이 그리드에다가 아무거나 쓰자. 색깔 여기서 그리드에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걸게 되면 어때요? 이 음극하고 그리드 사이에는 전기장의 방향이 야, 재수없는 색깔이 뭐냐? 재수없는 색깔이요. 이 두 개 사이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전기장이 이렇게 생겨.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음극에서 이제 음극 내에 있는 필라멘트에서 만들어진 전자가 양극을 향해서 가기가 곤란해져요. 그래서 음극에서 필라멘트를 막 만들어 봐야 이제 그리드 쪽에서 마이너스 전압을 세게 가하면은 여기서 전자를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양극으로 못 건너가요. 그럼 이 그리드의 역할이 뭐죠? 전류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양극으로 이동하는 전자를 제어하는 거니까. 자, 그리드 전압을 마이너스로 살짝 가하면은 좀 불편하긴 하더라도 전자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전압으로 강하게 가하면은 전자가 아예 못 넘어가요. 양극으로. 그래서 그리드 전압을 조절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양극으로 건너가는 전자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하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용하면은 전자를 건너갈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하죠. 그럼 이 그리드를 이용해서 스위치 역할도 가능해요. 자, 이게 삼극 진공관의 특징이에요. 자, 그리드에는 부전압이라는 게 마이너스 전압을 가한다는 얘기예요. 부전압을 인가하고, 그 다음에 그리드의 역할은 전류를 제어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진공관에 대해서 알아봤고, 기호로는 이렇게 그려요. 기호로는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 액성관도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런 식으로. 액성관 기호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 편하게.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더 확장한 사극진공관과 오극진공관. 여기서 이제 더 진행하기 전에 잠깐 학생들 리마인드 시킬 게 있는데, 자, 두 개의 판이, 두 개의 전극이 이렇게 나란히 마주보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죠? 뭐가 되지? 그치? 이게 콘덴서가 돼요. 콘덴서가 돼요. 자, 진공관도 이제 금속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금속 두 개가 서로 마주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콘덴서가 숨어 있는 게 돼요. 보통 이제 이걸 이제 기생 콘덴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기생한다. 그 뭐지? 빌부터 산다. 그 기생 있지. 그 기생이야. 그래서 이 기생하는 이 콘덴서의 용량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제 주파수 특성이 굉장히 달라져요. 얘가 주파수 특성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양극 전압을 왔다 갔다 이렇게 양극 전압을 막 변동시킬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변동시킬 필요가 있을 때 얘가 여기 두 음극과 양극 사이에 형성된 기생 콘덴서에 의해서 얘 특성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 못하고 이 멍청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파수 특성이 진공관에 이제 주파수 특성이 달라지는데 제한받게 돼요.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제한받게 돼. 그래서 삼극 진공관의 CGP 그리드하고 플레이트 사이에 콘덴서 성분, 이걸 감소시키기 위해 스크린 그리드를 삽입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학생들 그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콘덴서 용량은 콘덴서를 봐봐. 콘덴서를 직렬 연결하면은 C1, C2 하면은 이 직렬 연결하면 콘덴서 이 전체 콘덴서 값은 어떻게 돼요? 그치? 이렇게 직렬 연결하면 콘덴서 값이 작아지죠. 그쵸? 얘가 이제 이렇게 돼요. 콘덴서 용량이. 자, 이 중간에 판을 하나 더 넣어버렸어. 판을 넣어버리면 어떤 일이 돼? 이 사이에 형성되는 콘덴서 용량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콘덴서 용량이 작아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주파, 이렇게 양극전압이 이렇게 막 변할 때 이 특성이 좋아져. 근데 사실 이건 우리 학과 학생들한테 내가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지민이랑 좀 살짝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고 삼아 그냥 들어두라고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 그리드를 여기 사이에 스크린 그리드를 삽입하게 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장에서 봤던 그리드, 제어용 그리드. 그러면은 이제 고주파수 특성이 향상이 되고 특성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관전압을 올렸을 때
관전압을 올렸을 때 양극하고 음극이라고 칩시다. 관전압을 올렸을 때 전자가 이렇게 가서 양극에 가서 부딪히면은 일부는 양극에 여기서 2차 전자가 뽁 튀어나올 수 있어요. 2차 전자가 뽁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이 그리드 전압을 이제 보통 이제 플러스로 살짝 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튀어나온 전자가 여기에 잡아먹혀. 원래는 여기서 보낸 에너지만큼 이쪽으로 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튀어나와서 일이 새면은 여기서 허팀 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특성 곡선 여기 보면은 관전압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패이는 특성이 나타나는 영역이 생겨요. 그러면 관전압 쭉 올리면서 전류도 이렇게 증가하길 바랬는데 이렇게 까먹는 영역이 생기면은 얘를 사용하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2차 전자 흡수로 특성 곡선이 이렇게 변형된다는 게 이 아래 그림 얘기예요. 그래서 이 특성이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드를 하나 더 넣었어. 억제 그리드라고.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이 그림과 같이 억제 그리드를 하나 더 놨어요. 이 억제 그리드는 이제 음극 전압과 또 동일하게 이렇게 넣어놨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전자가 여기서 양극에서 튀어나오더라도 얘가 다시 밀어서 저리 보내버리는 거야. 그런 목적으로 2차 전자를 양극으로 되돌려주는 목적으로 억제 그리드까지 포함이 된 걸 이제 5극 진공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 보면은 자 이거 4극, 여기 있는 건 5극, 그 다음에 이 그림 3극, 이 그림 3극이구나 이것도. 자 이 그림 2극이죠 이 그림. 자 이런 것처럼 2, 3, 4, 5 진공관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제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기호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특성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바와 같은 특성을 보여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그 진공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진공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알아보도록 해요. 반도체 제10장 반도체. 자 10장 반도체를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학생들 대면 강의 할 때랑은 조금 이제 진행이 살짝 다를 것 같아. 대면 강의 할 때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 내용을 하는데. 자 반도체라는 게 뭐냐, 이번 장에서는 반도체의 뭐 특성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선은 알아야 될 게 도체하고 절연체, 보통은 도체, 부도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재에서는 그냥 절연체라고 나와 있어서 썼는데, 도체, 부도체 그 사이에 있는 게 도체, 부도체, 이 사이에 끼는 게 반도체. 도체도 아닌 것이 또 부도체도 아닌 것이 이건데, 얘는 우리가 이제 이번 장에서 다루는 반도체는
도체도 될 수 있고 부도체도 될 수 있는 형태를 띠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중간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원래 순수한 반도체는 부도체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조작을 가하게 되면은 이 반도체 형태로 변하면서 그 다음 도체도 될 수 있고 부도체도 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체는 뭐야? 전류를 잘 흘리는 금속을 얘기하는 거고, 부도체는 보통 이제 전류가 통하지 않는 그런 고무나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저항률이 10의 -8승서부터 10의 -6승이다. 그러니까 저항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저항이 낮다는 얘기야. 그냥 이걸 이 재료를 이용하면 저항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저항 계수는 플러스이다. 저항 계수는 플러스이다. 예전에 내가 저항 얘기할 때 온도 계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근데 금속은 저항이 작은 대신 온도가 올라가면은 뭐죠? 저항이 커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도체의 경우는 저항 계수가 플러스이고 온도 이 의미는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증가한다라는 이거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절연체는 부도체는 저항률이 10의 12승에서 10의 18승 정도 되고 이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죠. 저항 계수는 마이너스다. 부도체는 자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 열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일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항 계수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반도체는 말 그대로 어중뜬 값을 갖고 있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저항 계수는 얘는 마이너스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얘도 자유전자가 많아져서 저항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반도체와 금속의 고유 저항, 반도체하고 이제 금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도체랑 금속. 자, 불순물 첨가할 때, 불순물을 첨가한다. 그럼 불순물을 첨가한다는 게 순수한 뭐 산소가 있다고 쳐봐요. 순수한 산소가 있다고 쳐봐요. 산소에다가 탄소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더 이상 순수한 산소가 아닌 게 되죠. 그런 것처럼 가령 순수한 산소에다가 탄소를 집어넣는 행위, 이거를 불순물을 첨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 네, 이제 반도체의 경우는 자 불순물을 첨가하면 저항이 감소하는데 보통 여기 첨가하는 그 뭐지 불순물들이 있어요. 알루미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포스포러스 즉 이인이나 뭐 이런 것들 첨가하는 게 있어요. 금속의 경우는 반대로 금속은 이제 저항이 매우 작은 애인데 불순물이 들어오면 반대로 저항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얘는 저항이 감소하고 얘는 저항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매우 낮은 온도 시에는 얘는 절연체가 되고 얘는 저항이 감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자,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금속의 경우는 매우 온도가 낮아지면은 그 뭐지 저항이 이제 감소돼요. 이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저항이 감소돼요. 그래서 얘는 깜장 색깔로 확 발라버려야 돼. 깜장 색깔로 이렇게 탁 발라버려야 돼.
자, 그럼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이제 반도체는 아이고 지나네. 자, 반도체는 이제 진성 반도체가 있어요. 진성 반도체. 자, 진성 반도체라는 건 뭐냐면은 삭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게르마늄하고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불순물이 없는,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고순도의 반도체를 이제 진성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삭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 삭가라는 거는 최외곽전자의 개수가 4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반도체 이제 재료가 이제 게르마늄하고 이제 실리콘이에요. 할머니들 그 뭐지 게르마늄 그 팔찌차고 뭐 다니고 뭐 그거 있죠. 그 게르마늄 맞아. 그래서 게르마늄, 실리콘 등의 삭가 원소로 다이아몬드 결합을 하고 다이아몬드 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최외곽전자가 8개일 때 굉장히 그 원자들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결합이 굉장히 강해. 자,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최외곽전자 8개를 구성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여기 그림처럼 봐봐. 얘는 실리콘하고 이제 게르마늄이 있는데 게르마늄이 원자 번호가 훨씬 높죠. 전자의 개수가 많잖아요. 그럼 얘가 원자 번호니까. 그래서 자, 이제 실리콘의 경우도 외곽전자 하나, 둘, 셋, 넷. 게르마늄도 하나, 둘, 최외곽전자 얘기하는 거야. 셋, 넷.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외곽전자가 8개일 때 매우 안정적이 돼요. 물질은.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그리면은 자, 여기를 여기 그래서 자, 가운데 있는 실리콘의 경우 무슨 색깔이 잘 보일까? 오렌지. 외곽전자가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근데 주변에도 실리콘들이 있어. 주변에 있는 실리콘들이 외곽전자도 얘네들도 왼쪽에 하나 있고 얘네들도 왼쪽에 하나 있고 얘 입장에서 위에 하나 있고 얘 입장에서 오른쪽에 하나 있고 얘 입장에서 아래쪽에 얘네도 각자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결합이 되면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냐면은 얘가 외곽전자가 8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결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 이 각각의 전자들은 뭐야? 각각의 전자들은 얘 같은 경우에 얘네 2개 간에 공유해서 결합을 해요. 공유해서 얘는 얘네 둘 간에 공유해서 결합을 해요.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그래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이렇게 매우 안정적인 상태가 돼요. 이거.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묶여 있는 전자들이 이런 전자들이 쉽게 밖으로 도망을 못 가요. 도망 자체를 못 가. 도망가기가 굉장히 힘들어. 얘가 도망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진성 반도체는 이렇게 꽉 이제 전자가 꽉 이제 원자에 구속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전자가 밖으로 튀거나 이러질 못하니까 저항이 매우 크겠죠. 그렇죠? 전자가 이동해야 전류가 흐르는데 전자가 이동을 못하면 때에 꽉 붙들려서 이동을 못하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그러면 저항이 굉장히 큰 거죠. 자, 이렇게 진성 반도체는 이 그림과 같이 이제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고순도의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성 반도체는 이 용어는 학생들이 그 의미하고 내용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가 이렇게 이 결합에서 전자가 하나 튀어나왔다. 예를 들어 전자가 하나 탁 튀어나오면 이쪽 편에 보면은 빈 구멍이 하나 생긴 게 되죠. 빈 구멍이 하나 생긴 게 되는데, 자,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 빈 구멍이 생기는데, 이 빈 구멍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전공이라고 불러요. 전공. 보통 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공이라고 부르고, 튀어나온 전자는 구석에서 벗어났으니까 얘는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자유전자. 그래서 이제 자, 이게 전자도 여기 있는 이렇게 점으로 찍혀 있는 전자도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준위가 있어요. 에너지 레벨이. 그래서 자, 원자에게 구속된 전자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쪽이 에너지예요. 세로축에 에너지가 높은 애들, 여기 낮은 애들. 그래서 자, 원자에게 구속된 전자의 에너지, 얘네들의 에너지는 요게 머물러 있어요. 요게. 그리고 도망치는 애들은 에너지를 뭐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했든가 뭐 해서 자기 에너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탈출한 거죠. 그래서 자유전자, 저렇게 도망치는 애들은 자유전자는 이 에너지가 높은 대역에 있어요. 그럼 이 에너지가 높은 대역 애들은 전기를 흘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전자들이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 에너지 대역을 높은 에너지 대역을 전도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구속된 에너지 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대역을 가전자대라고 해요. 에너지 밴드를 그리면은 이렇게 가전자대에 이렇게 있는 전자들은 구속되어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이게 전자가 여기 붙들려 있거나 탈출하거나 이 상태만 존재하지, 중간에 붙들린 것도 아니고 탈출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간 에너지, 자유전자하고 이제 구속된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 중간에, 이 중간에는 애초에 어떤 전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에너지 영역이라서 금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실리콘의 경우하고 게르마늄의 경우에 이 전도대하고 이제 가전자대하고 이 사이가 에너지 차이가 달라요. 금속마다 다 달라. 물질마다 다 달라. 이 차이가. 그래서 실리콘의 경우는 1.1 일렉트론 볼트가 차이가 나고, 이제 게르마늄의 경우 이 에너지 차이가 0.67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리고 이제 다뤄야 될 게 이제 불순물 반도체를 다룰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질문은 김지민한테. 끝.